지금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km 200m 걸어서 15분 거리를 구급차가 1시간 47분이나 걸리고 있는데요. 하루 35만 대의 차량이 95년 된 다리 하나를 지나다니며 도시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 오바야시 건설, 독일 호우티프, 중국 건축공정 총공사까지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18개 업체가 모두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마저 10억 달러 예산 한계로 공식 포기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한 민간 기업이 무담보, 착공과 30년 품질 보증이라는 파격 조건으로 홀로 재도전에 나섰다는 겁니다. 과연 세계가 포기한 불가능한 다리를 한국 민간 기업이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니 은베레입니다. 탄자니아 도로청에서 20년간 현장 감독관으로 일해왔어요. 오늘 오전 10시 30분, 빨간색 긴급 보고서 3건이 제 책상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두꺼운 파일이었죠. 커피잔을 내려놓는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구급차 운행 일지였습니다. 출발 시각 오후 4시 20분, 킨돈도니 병원. 도착 예정 시각은 4시 30분, 무힌빌리 국립병원이었죠. 직선 거리로는 1km 200m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실제 도착 시각은 오후 6시 5분이었습니다. 1시간 45분이나 걸린 거예요. 환자는 32세 여성, 갑작스런 천식 발작으로 호흡 곤란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산소 공급과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했지만 셀렌더 다리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섰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7살 남자아이의 응급 이송 기록이었죠. 오전 9시에 놀이터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는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까지 가려면 셀렌더 다리를 건너야만 했어요. 구급차는 다리 입구에서 2시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 때는 손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78세 할아버지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죠. 혈당 수치 조절이 시급했지만 역시 그 다리 때문에 병원 도착이 계속 지연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멀리 셀렌더 다리가 아른거렸어요. 1929년에 건설된 그 다리였습니다. 하루 평균 30만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도시는 매년 팽창하고 있었지만 다리는 여전히 하나뿐이었어요. 보고서를 모두 덮고 나서야 제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걸어서 15분이면 도착할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20년간 수많은 사고 보고서를 검토해왔지만 오늘만큼 참담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반드시 바뀌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셀렌더 다리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오전 6시부터 교통량을 측정하기 위해서였어요. 손목시계를 보니 정확히 6시 정각이었습니다. 다리 입구에서 차량 대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첫 10분 동안 420대가 지나갔습니다. 분당 42대씩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다리 위에서 시작됐어요. 차량들이 점점 느려지더니 완전히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다리 양쪽 끝에서 차량들이 밀려들었지만 중앙 부분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다리 중앙으로 걸어갔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다리 폭이 고작 12m였습니다. 차량 2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너비였죠. 더 큰 문제는 다리 양쪽에 설치된 가로등과 전신주였어요. 이것들이 실제 통행폭을 9m로 줄여버렸습니다. 대형 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갈 때면 반대편 차량은 아예 멈춰야 했어요. 오전 8시 출근 시간이 시작되자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양쪽에서 차량들이 동시에 다리로 진입하려 했어요. 하지만 중앙에서 대형 버스 한 대가 서 있으면 모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차량들은 꼼짝없이 갇혔죠. 더 놀라운 건 이 다리의 역사였습니다. 1929년 영국 식민지 시절에 건설된 거였어요. 그때는 하루 차량 통행량이 100대도 안 됐겠죠. 하지만 지금은 하루 평균 35만 대가 지나다닙니다. 95년 전 설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어요. 제가 측정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르에스살람 전체 교통량의 70%가 이 다리 한 곳을 지나고 있었어요.
대안 경로는 있었지만 우회하려면 30km를 더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으로는 2시간 이상 추가로 걸렸죠. 오전 10시가 되자 교통정체는 절정에 달했어요. 다리 양쪽으로 차량 행렬이 각각 5km씩 늘어서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어디서도 길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서 아래쪽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과는 달리 다리 위는 완전한 혼돈이었어요. 이 다리가 도시의 혈관을 완전히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한 달 후 정부에서 국제 입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다리 건설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입찰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건설업체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일본의 오바야시 건설팀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그들은 두꺼운 기술 자료집을 들고 왔습니다. 독일의 호우티프 그룹도 보였고 중국의 중국건축공정총공사 대표단도 자리를 잡았죠. 총 12개국에서 온 18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입찰 조건이 발표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교량 길이는 1km 370m, 수심은 최대 18m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염분 농도가 바닷물의 90% 수준이었고 조류 속도가 시속 15km에 달했습니다. 일본 팀 대표가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집안 조사 결과를 요청했죠.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펼치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바닥 지질이 극도로 불안정했어요. 모래와 진흙이 섞여 있고 기초 공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독일 팀은 기후 조건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연간 강우량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고개를 젓더군요. 우기 때는 하루에 200mm 이상 비가 내렸고 강물 수위가 4m까지 올라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조류 속도도 2배로 빨라진다고 했어요. 중국 팀이 가장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산 규모를 확인했죠. 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금액은 3억 달러였어요. 비슷한 규모의 교량을 다른 곳에서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하나둘씩 철수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장 먼저 일본 팀이 포기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밀 조사를 했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죠. 독일 팀도 곧이어 철수했어요. 염분 부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중국 팀은 2달을 더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도 포기했습니다. 집안 보강 비용만으로도 예산을 초과한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프랑스 부이그 건설도 한 달 뒤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업체들이 모두 손을 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술 보고서를 읽어봤죠. 모든 보고서가 같은 결론이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이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셀렌더 다리가 보였어요. 여전히 수만 대의 차량이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다리는 꿈이 되어버렸고 시민들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 기술도 여기서는 무력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을 때 마지막 희망이었던 한국에서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다르에스살람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들과의 면담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 담당 국장이 자리에 앉았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우건설 관계자들이 함께했죠. 모두 20명 정도 되는 대규모 팀이었어요.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교량 건설 기술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기술적 검토 결과 예상 공사비가 10억 달러를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당초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더 큰 문제는 완공 기간이었어요. 최소 7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대우건설 기술 담당자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어요. 강바닥 지질 조사 결과 기초공사만으로도 3년이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안반까지 깊이가 40m에 달했고 그 사이는 모두 연약한 진흙층이었어요. 특수공법을 써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도 고개를 저었어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였거든요. 공사 기간 동안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추가로 2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외 원조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 해도 수익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통행료를 받는다 해도 투자금 회수에 20년 이상 걸릴 거라는 계산이었죠. 국장이 마지막 말을 꺼낼 때는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탄자니아 정부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서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저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셀렌더 다리가 보였어요. 여전히 끝없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탄자니아 언론들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불가능한 다리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거세졌습니다. 정부는 대안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교통체증은 날로 심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서 오래된 교통 통계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배나 늘어났어요. 구급차 지연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정말 없어 보였어요. 그로부터 2달 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었어요. 발신자는 한국의 GS건설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정부가 이미 철수를 선언했는데 민간 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였거든요. 전화를 받은 김성준이라는 분은 GS건설 해외사업부 책임자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마니 씨, 저희가 직접 탄자니아로 가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해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후 김성준과 박민수 기술 책임자가 다르에스살람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만난 그들의 첫인상은 다른 업체들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없었고 대규모 조사팀도 없었어요. 단둘이서 간단한 가방만 들고 왔습니다. 김성준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업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친구를 돕기 위해 왔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두고 친구 얘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그의 진심은 곧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그들은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업체들은 몇 개월씩 정밀 조사를 했지만 GS건설팀은 사흘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엑스트라도즈교로 하면 됩니다. 엑스트라도즈교는 케이블과 콘크리트를 결합한 특수 교량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염분 부식에 강하고 강한 조류에도 견딜 수 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이면 완공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자금 조달 방식이었습니다. 김성준이 말했어요. 무담보로 착공하겠습니다. 완공 후에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면 돼요. 탄자니아 정부는 한 푼도 선불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품질 보증 조건도 파격적이었어요. 30년간 품질 보증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보통 10년 정도만 보증하는데 GS건설은 30년을 약속했어요. 박민수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다리는 100년은 갑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믿기 어려워했어요.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의 민간 기업이 혼자서 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더구나 선불금도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김성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서명식이 열린 날, 저는 김성준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수익이 날까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우정입니다. 탄자니아가 어려울 때 외면할 수는 없어요. 언론들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기적의 재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GS건설이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공사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월 15일 우기가 절정에 달했어요. 하루 강우량이 210mm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긴급 상황실로 달려갔어요. 현장에서 온 첫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물의 조류 속도가 평소의 2배인 시속 30km로 빨라졌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교각 기초였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20cm가 유실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박민수 기술 책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초 유실은 교량 전체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었거든요. 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교각 주변의 강물이 거센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맑던 강물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수중 조사를 위해 잠수부들이 투입됐지만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수심 15m까지 내려가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오후 2시경 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중 작업 중이던 한국인 기술자가 강한 조류에 휩쓸렸어요. 안전 로프가 끊어지면서 일순간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장의 모든 작업이 중단됐어요.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30분 후에 기술자를 찾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민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수중 작업 중단을 선언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탄자니아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어요. 교통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김성준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72시간 연속 대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긴급히 특수 장비를 공수해왔어요. 수중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한 장비였습니다. 작업자들은 교대로 쉬지 않고 일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중에서 정밀한 보강 작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작업을 촉감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숙련된 한국 잠수 기술자들이 투입됐습니다. 수심 15m에서 8시간씩 작업했어요. 45일 후 마침내 보강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유실됐던 기초 부분을 특수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복구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견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민수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제 어떤 조류가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다친 기술자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고 고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책임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2024년 9월 12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탄자니트 브릿지 완공식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설렜습니다. 3년 6개월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오전 10시, 김성준과 박민수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다리를 건넜습니다. 총 길이 1km 370m의 웅장한 다리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엑스트라도즈교 특유의 아름다운 케이블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공사 기간이었어요. 애초 약속했던 3년 6개월을 단 하루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틀 일찍 완공됐어요.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오후 2시 정식 개통식이 시작됐어요. 탄자니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다리 양쪽에 모여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과거 셀렌더 다리에서는 1시간 이상 걸리던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다리에서는 단 3분 만에 건널 수 있었어요. 차량들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개통 첫날부터 교통량 변화를 관찰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다르에스살람 전체의 교통소통 시간이 평균 2시간에서 2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구급차 운행이었어요. 킨돈돈이 병원에서 무힌빌리 국립병원까지 이제 겨우 7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2시간 가까이 걸리던 구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응급환자 이송이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였어요. 구급차는 새 다리를 통해 순식간에 병원에 도착했고 환자는 성공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교통 때문에 생명을 잃을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달 후 통계가 나왔어요. 다리 개통 이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40%나 감소했습니다. 차량 정체가 줄어들면서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도시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놀라웠어요. 물류비가 평균 30% 절약됐고 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와 도심을 연결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무역량도 급격히 증가했어요. 김성준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탄자니아 사람들이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교통체증에 묶여있던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유를 되찾은 거였어요. 완공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숫자들에 놀랐습니다.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 제로, 환경 파괴 제로, 공기 지연 제로였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새 다리 위에 서서 다르에스살람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이 도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꿈만 같은 변화였어요. 완공 한 달 후 다리 명명식을 위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저도 도로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을 코리아 브릿지로 하는 게 어떨까요?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당연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다리니까 한국의 이름을 붙이는 게 맞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김성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 다리는 탄자니아 국민의 것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성준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이름을 남기려고 온 게 아닙니다. 탄자니아의 미래를 위해 왔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대통령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일지는 여전히 고민이었어요. 박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탄자나이트는 어떨까요? 탄자니아에서만 나는 세계 유일의 보석이잖아요. 탄자나이트는 정말 특별한 보석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오직 탄자니아에서만 채굴되는 희귀한 청색 보석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탄자나이트 브릿지라니 정말 완벽한 이름이네요. 참석자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탄자니아의 고유함을 상징하면서도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다리의 정식 명칭이 결정됐습니다. 명명식이 끝난 후 더 큰 발표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첫 번째 협력 분야는 자원 개발이었습니다. 탄자니아는 풍부한 천연가스와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 부족으로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탄자니아의 자원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교육 분야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탄자니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특히 공학과 의학 분야에서 매년 100명씩 한국 유학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협력이었어요.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을 탄자니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과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한국이 적극 참여한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교역량 변화였습니다. 다리 개통 이후 한국과 탄자니아 간 교역량이 300%나 증가했어요. 물류비 절감과 운송시간 단축으로 양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탄자나이트 브릿지를 다시 걸어봤어요. 다리 중앙에서 멈춰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활발하게 오가는 차량들, 웃음소리를 내며 걸어가는 시민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모두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김성준이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다리는 시작입니다. 탄자니아와 한국의 우정은 이제부터예요. 정말 그랬어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발표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탄자나이트 브릿지는 98%의 만족도를 기록했어요. 탄자니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프라 프로젝트가 된 거였습니다. 이 다리는 정말 우리의 미래였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